7일의 기적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착한 아이는 커서 배꼽 인사를 합니다. 자, 착한 사춘기를 보낸 아이는 커서도 배꼽 인사를 한다. 지금 뜬금없이 영어를 하는 강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17년 한국 외대 편입 영어를 보다가 제가 분뜻 경험했던 어떤 사례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들어보면 되게 재미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사실에 근접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칸트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요, 플라톤의 이야기도 들어있는 영어 지문이에요. 역시 플라톤이나 칸트나 철학자 나오면 반드시 해석은 해봐야 됩니다. 주 단골 메뉴이기 때문인 거죠, 시험에서.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모범생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사실 모범생 하면 되게 부러움의 상징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았던 모범생들은 이상하게 사회 나가서, 다 그렇진 않아요, 100%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뭐 기계관 이상 사회 나가서 배꼽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본 거는 은행 본점에 간 적이 있었어요. 본점이라면 꽤 대학을 나온 엘리트라 봐야겠죠. 거기에 갔을 때 본점도 마찬가지였고 모 대기업도 가본 적이 있었어요, 뭐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데 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탔었는데 제 옆에 약간 고위직 임원이 있었고요, 엘리베이터에 타는 젊은 한 30대로 보이는 20, 30대로 보이는 젊은 신입사원이겠죠, 사원이 있었고 들어오면서 배꼽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 굉장한 문화 충격이었어요. 배꼽 인사는 초등학생도 아닌 유치원생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어른들이 자기 상사에게 배꼽 인사를 하는 거 보고 그 복정적인 모습은 그냥 그 그림 하나로 제 뇌리에 각인됐습니다. 그 정도 충격적이었던 거죠, 저한테는. 그들이 왜 저럴까라고 사실은 전 그 당시에 이해를 못하다가 이후에 보다 보니 이 지문에 그 정답이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예의범절 좋다라고, 착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예의범절과 착하다와 잘못해서 이게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사실 악마는 예의와 착하다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 반항적인 아이들이 착한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 정말 그러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실 문장 47번, 45번, 47번 독해 외대 편입 문제였습니다. 자, 무엇이 사람들을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은 사실 철학자들을 당혹해 하죠. 플라톤 이후로 계속 그래 왔습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유명한 질문을 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술의 반지가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게 해준다면, 원하는 것을, 뭐 강도, 은행을 강도로 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네가 탈취하거나 또는 당신의 적을 노예로 만들거나, 그러면 그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플라톤은 이렇게 상정합니다. 이게 진실이야 라고 상정을 했어요. 만약에 그 대가가 반지를 이용한 대가, 다시 말해 나쁜 짓을 하는 거겠죠? 그것이 보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나쁜 짓을 했는데 보답을 못 받은 거죠. 보답을 못 받으면 도덕적으로 정당성이 확보된다.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나쁜 짓을 한 대가가 보답을 받으면 도덕성은 없어지는 것이고, 나쁜 짓을 했는데 보답이 그만큼 되지가 않아, 그러면 도덕성은 살아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플라톤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뭐라고 가정했냐면 사람들은 결국 빠져나온다는 거죠. 좁고 좁은 길,
어떤 길이겠습니까? 이게 도덕의 길이겠죠. 도덕성의 길을 일탈할 거래요. 뭐 때문에? 개인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유혹 때문에 자신의 길을 벗어날 거라는 거죠. 도덕성의 길을. 그러나 또 다른 학파가 있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가설했냐면 그 역으로, 그 반대로 가설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건 뭐 때문이다? 그들이 사회에 복종, 순응하기 때문이다. 요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착한 학생들이 실제로는 악마가 되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건 그들이 사회에 순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자신의 코어 가치하고도 배치가 되는데도, 자신의 핵심 가치와도 배치가 되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볼게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뭐뭐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수백만 달러를 횡령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또는 정권을 구테타로 탈취하는 것도 아니죠. 일반 사람 다 그렇죠. 나쁜 짓은 거의 대부분 합류하는 겁니다. 어떤 애가 디스패리지, 놀림을 당하고 있어요. 폄하당하고 있습니다. 또는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인종차별주의자의 쪼크로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같이 합류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유명한 왕따죠. 이게 결국에 왕따라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순종, 사회의 복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트러블을 원치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이러한 종류의 과도한 공손한 태도, 과도하다고 하죠. 제가 말했던 배꼽 인사, 과도한 공손한 태도를 노예 근성이라고 한다. 아, 정말 충격적인 말도 많이 쓰네요. 그것은 결국 노예 근성이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노예 근성에 가까웠어요. 노예로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대기업 가는 친구도 그렇게 저는 좋게 보지 않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그 얘기 붙여야 되죠. 자, 다운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그레이드를 낮추는 거죠. 가치를 훼손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신념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 근성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가치관과 자기 자신의 신념을 다운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비춰서 그것에 관련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결국 훼손하는 거죠. 노예 같은 사람은 따라서 거울 이미지, 전형이라는 얘기죠. 전통적인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비도덕적인 사람, 나쁜 말 다 썼네요. 전통적으로 자신 이익만 추구하는 이 비도덕적인 사람, 플라톤이 발견했던 그 사람의 전형인 거예요. 바로 거울 이미지인 거예요. 사실 자기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자기 이득이 아니라 세계에 이득을 주고자, 세상에 이득을 주고자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이게 극과 극인데 어떻게 같은 관점에서는 아니에요. 다른 관점에서 나오는데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정말 이기적인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누군가를 지배하는 욕구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기적인 그런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플라톤과 칸트는. 칸트에게 있어서 이 노예 같은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에게 그와 똑같은 도덕적인 평등, 도덕적인 리스펙트를 어떤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새 이퀄리티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퀄은 같다는 거잖아요. 이건 같다는 것은 그들의 지위나 신분이나 책임이나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노예 같은 사람은 스스로에게 똑같은 도덕적 책무, 그렇죠? 모든 도덕적 책무가 있어요. 똑같은 책무, 도덕적인 책무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도덕에 대한 리스펙트, 똑같은 리스펙트, 존중해야죠.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도덕적인 이퀄리티, 균일성, 똑같은 균일성, 그리고 똑같은 리스펙트를 해야 되죠.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그 유명한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돼, 이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복종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만해 보이거나, 투어드는 올바른 방향, 어원이 붙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벗어난 것을 방향으로 가는 걸 untoward라고 그래요. 여기서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방향이 아닌 거, 약간 삐뚤어진 거, 거만해 보이거나 삐뚤어져 보이거나 무례하거나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자신이 도덕적인처럼 보이는 것은 결국 남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순응이라는 사회화를 허락하고 나쁜 짓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젠 문장 풀어보고 가볼게요. 위에 단락에서 다음에 A에 들어갈 거 뭐겠는가? A 위로 보시면 곧바른 좁은 길, 이게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도덕적인 거겠죠. 여기 정답은 도덕적, 정직하고 도덕적인 그런 행위, 2번이 되겠죠. 그리고 B번은 어떤 거였을까요? 아까 다시 가볼게요. 이건데요. 자, 다시 말해서라고 했거든요. 앞에서 뭐랬습니까? 자신의 가치관과 반대가 되는 척을 지면서도 사회에 순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이지 못한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요? 사회에 순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순응하는 거. 다른 이에게 순응하는 것은 악이다. 이거 반대죠. 너무나도 열심히 해서 사회를 거부하고 자신의 가치를 프로모션한다. 이건 좋은 얘기잖아. 아니죠, 그렇죠? 너무나 관심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볼까에만 관심 있는 사람. 3번인 거죠. 남의 눈길을 따라서 가는 거. 이게 순응하는 거죠. 강박적으로 올바른 것을 한다. 이건 아닌 거죠. 네, 이건 객관적인 이야기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플라톤이 생각했던 것은 아닌 겁니다. 틀린 거. 사람들은 나쁜 짓을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한다. 그렇죠?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한다고 했죠. 칸트는 노예 근성에 있는 사람을 비도덕적으로 행동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순응하고 싶었기 때문에, 남들과 다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플라톤은 도덕성을 이미 입증된다고 봤대요. 만약에 그 비도덕적인 가치가 희생이 커스트 비용이 너무나 높으면, 자, 무슨 말이에요? 비도덕적 희생, 이게 프라이스죠. 대가. 비도덕적 나쁜 짓을 했을 때 대가가 너무 커. 보답보다 너무 커. 보답 못 받은 거죠. 그러면 대가가 너무 작아요. 그러면 도덕은 살아있는 거예요. 입증되는 거죠. 맞죠? 칸트는 노예 근성에 있는 사람은 흔히들 정권을 빼앗는다라고 했대요. 그렇지 않죠? 정권을 빼앗는 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건 특이한 케이스라고 했고요. 일반적인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틀린 거죠. 자, 요거 정말 재밌는 이야기면서 제가 한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부분이긴 해요. 여러 가지 실험으로 입증이 됐거든요. 우리가 복종이라고 하죠. 이걸 복종 또는 수능 테스트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모범생들이 그러한 짓을 한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들은 이제 수백만 달러를 뭐 횡령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라고 했죠. 누군가 나쁜 짓을 하는데 그것에 따라가는 거죠. 그냥 순응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공손한 태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석이 나온 게 바로 히틀러예요. 히틀러 같은 경우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히틀러를 추종하는 사람이 대략 독일 한 10%밖에 안 되고 엘리트예요. 그 당시 엘리트였는데, 그 당시 그 독일은 우리나라 똑같은 교육 방법을 취했고, 공부를 잘하면은 뮌헨 대학에 가고 뭐 이런 형식의 어떠한 학교의 서열화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어떻게 그 10%는 엘리트들이었는데 이들이 모범생이었고, 그들은 철저하게 7천만 명인가요? 대략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동참하죠. 이거에 대한 실험은 과학적으로 심리 실험으로 확인이 돼요. 예를 들면 이 실험이 어떻게 했는지까지, 이게 재밌는 게 심리학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입증까지 됐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선. 자,
어떤 사람이 하나가 있고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B는 연기하는 배우예요. 배우였고 이 사람에게 실험 참가자에게 왜 모니터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자, 이 사람에게 전기가 흐르게 몸에다가 고문 같은 전기줄을 묶어놨어요. 자, 이제부터 이 사람에게 너가 계속 올려라 그래요. 고통을 주면서 올려요. 전압이 올라가겠죠? 이 사람은 권력자니까 계속 시켜요.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이 사람 막 죽는 연기를 해요. 실제 전기 안 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는 나 못하겠다 하고 딱 그만두는 반면 복종하지 않은 거죠. 반항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예를 들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뭐 200볼트가 되면 얘는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200볼트를 올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복종한 거죠. 근데 이런 아이들의 특징을 봤더니 대부분 모범생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알뜰한, 남들이 봤을 때 정상적인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 다시 들어가면 그 이후에서 히틀러와 같은 악마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독일은 교육제도를 바꿨다 그래요. 처음에 안 바꿨습니다. 그대로 갔었어요. 그 다음에 그게 68혁명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뭐 사회학자 아니니까. 그래서 뭐 한 68명인가 해가지고 교육개혁이 일어나면서 학교를 전부 다 바꾸죠. 평균화 시켜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히틀러 같은 괴물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일념하에 독일은 그런 반성을 철저히 하게 되죠. 그래서 재미있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칸트가 이미 2차 대전을 예고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차 대전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칸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끔찍한 정말 미래를 예측한 듯한 역시 순응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은 모범생이고 이 모범생들은 아무 조용 없이 자기가 착한 사람이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가치관과 벗어난다 하더라도 집단으로 중요한 건 집단으로 일어나요. 집단으로 구테타를 하거나 아니면 집단으로 상대방을 몰아서 죽이거나 아니면 뭐 법으로 죽일 수도 있고 군대로 죽일 수도 있고 회사에서 죽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죽일 수 있고 그렇게 차별적인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지금도 만연해 있죠 사실은. 자, 그런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저는 플라톤보다는 칸트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끔찍한 경험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착한 사춘기를 보낸 아이들이 오히려 무서워요. 배꼽 인사는 초등학교 때 끝내야 돼요. 근데 어른이 돼서 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저는 직접 은행 본점에 가서 또 모 대기업 가서 봤습니다. 배꼽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위기 질서가 잡혀 있고 어떻게 보면 복종 문화, 군대 문화가 돼 있지 않나?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